화요일 아침 원기 회복 시간 정치 용봉탕 코너에서 귀가 탁 트이고 속이 시원해지는 정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원서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 뭐 중얼중얼거리고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중얼중얼거린다. 깜짝 놀랐어요. 방송 들어왔는데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패널 들어 중얼거린다가 뭐예요? 어떤 말 하지 말라고 주의를 드렸는데. 아니 좀 말을 좀 죄송합니다. 궁시렁거린다 그래. 이 중얼거린다가 뭐예요? 무슨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지. 아니 뭐 이거 네.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가 말을 했나요? 아닙니다. 예. 아니 또 출근길에 긴장하고 계신 분들 출근하시면서 이게 명절 연휴가 지난 지 한참 됐는데도 그 후유증이 오래 가요. 그래서 아침에 좀 재밌게 싸워야겠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른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는 요것만 하는데요. 원래 YTN TV에서 알고리즘을 하다가 많이 제가 애청했습니다. 통지도 안 오고 잘렸어요. 또 그렇게 그냥 상황이 좀 그래서 두 분 호흡은 좋은 겁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상대 있잖아요. 진영이라도. 그럼요. 제가 뭐 깍듯이 잘 모시고 있죠. 정봉주 의원님도 그런 오늘 아침에 커피도 얻어 마셨고. 정봉주 의원님도 그런 맞습니까?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아니 저는 김용남인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름이 김용남이더라고. 야 본색이 드러나시네. 김용남은 저 북쪽에 계신 분이잖아요. 난 가수 아니에요? 그러면 조용남이구나. 알겠습니다. 김용남은 북쪽에 서열이 높죠. 서열 메디 정도 되는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더 얘기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본격적인 요즘 국가범법 위험해요. 안 좋아합니다. 자,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하죠. 이재명 대표 주말에 검찰 조사를 받고 좀 비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소 목적으로 지금 조작하고 있다. 일단은 뭐 기자 간담회도 어제 열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정봉주 의원님 말씀부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해서 그 검찰의 씌운 혐의가 저는 카드깡 돌려막기식이다. 카드깡. 처음에 이제 배임으로 시작을 해요. 배임이 뭐냐면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한참 가다가 뭐로 바뀌냐면 유동규에게 김용 정진상이 뇌물을 받았다. 그 뇌물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받은 돈을 경선 자금으로 썼다. 그게 선거 자금으로 가요. 그러더니 막상 이제 그 최종적으로 조사하면서 그 바로 두 번째 부른 거는 배임으로 또 불렀어요. 그 배임으로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배임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물레방아식 수사다라고 하는데 저는 물레방아는 2030 세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카드깡 돌려막기식 수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00여 쪽 정도의 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계속 이재명 시장하고 싸우는 얘기만 있지 이게 한 팀이라든지 뭔가 정치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 증거는 오히려 거기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전혀 무혐의에 유리한 증거들만 있는데 도대체 검찰이 뭐로 기소를 하고 뭐로 그 의의를 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막상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답정 기소 아니냐. 답을 정해놓고 기소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저는 한 발 더 나와서요. 구속영장도 치라는 겁니다. 해라. 영장 청구해라. 한번 해볼 때까지 해봐라. 그래야지 싸움이 좀 제대로지. 잼만 날리고 말 거냐. 구속영장까지 치고 그럼 민주당의 실력을 보여주마. 이재명의 실력을 보여주마. 이러고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답변도 좀 주시고요. 이 한수 부분에 관련해서 부산 LCT 개발 사업하고 기자회견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비교를 좀 하더라고요. 차이점도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안이 완전히 틀리죠. 부산 LCT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거 외에는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다르다. 성남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입되면서 수용을 했죠. 사실은. 그리고 LCT는 민간업자가 한 거지 거기에 무슨 공사가 개입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왜 개입하는 게 중요하냐.
이건 수용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LCT는 민간업자가 했기 때문에 대부분 협의 매수를 하고 사업구역에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을 매입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이제 수용할 수 있어요. 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LCT는 네. 돈 주고 사서 부동산 개발을 했는데 뭐 그게 큰 이익을 남겼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실상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와 한몸인 공사가 들어와서 그 원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해서 뭐 수용보상금 조금 주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사실은 이익의 대부분은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구조로 사업을 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LCT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는 뜬금없어요. 사실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추가로 다시 또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의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가겠다.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뭐 재판이 이루어져도 그럴 텐데 사실은 사안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뭐 쉬운 말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법원의 1차적인 사법 판단 그러니까 영장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 사실만 간추려 보아도 일단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줬어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리우던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수억 원대 이상의 뇌물을 받은 거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네. 아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난 몰랐다. 뭐 이건 뭐 이 사업 잘 몰랐다. 이게 대선 때 본인이 설계했다는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입니다만 지금 드러난 사실만 봐도 사실은 대통령은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는 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자기 최측근들이 민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그걸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약 드러난 것만 7,800억 정도의 이익을 몰아줬고 네. 이게 누가 봐도 뻔하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날 게 뻔한 사업이었는데 아니 여기에 뭘 할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그 측근들이 지금 구속된 부분이거든요. 김용이나 뭐 정진상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갑갑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좀 뭔가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이제 그 공격하는 쪽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 김용남 의원도 그 대장동 개발의 성격을 이제 잘 그 충분히 팔로우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우리는 방어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공격하는 쪽의 논리는 검찰발 논리입니다. 검찰발 논리일 그게 것이다. 들어서 한 거고 우린 직접 자료를 보고 그리고 그 상황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린 직접 그 취재가 되거나 조사가 된 내용이거든요. 대장동 개발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LCT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데 LCT하고도 성격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LCT까지 얘기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요. 성남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된 다음에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국힘의 전신은 민간 개발을 100%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LH 공사는 손 떼세요. 아하. 이건 민간 개발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민간의 수익을 몰아주려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들어갔고 이건 무슨 민간 개발이냐 그렇게 되면 민간에 100% 가니 공영 개발로 하고 그러다 5년 동안 투쟁을 하다가 그나마 민간 합동 개발로 가면서 민간이 가져가려고 하는 수익을 공영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LCT도 1조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거 충분히 민간 공영 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 대장동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의된 게 2015년 3월에 합의한 건데 민간 공영으로 해서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약 한 4천억 정도가 민간 사업자 수익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성남으로 돌아간 게 5,700억이에요. 그거 그냥 놔뒀으면 1조 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가져갔을 수익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들어가는데 든 비용이 25억입니다. 그리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사업 시행이나 이런 등등 해갖고 모든 부담도 떠안기로 하면서 개발 자금이 1조 3천억을 넣었어요. 1조 3천억을 넣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 넣고 4천억 5,700억을 가져온 거거든요. 네. 원래 4천억 정도 4,700억 정도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수익이 늘어나니까 다시 터널 배수지 진입도로 공사 그 지하 주차장 하자 네. 해갖고 이것도 공사비로 한 1,100억 정도 뺏은 겁니다. 받아왔다. 그럼 결과적으로 5,700억 정도 그냥 놔뒀으면 민간 개발업자들이 1조 정도를 가져갈 것을 뺏어온 거예요. 뺏어오다 보니 그들이 원래 추진해드리려고 했던 민간 개발권을 더 이상 제한을 못한 거죠. 그게 수익으로 갔고 그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거에 서너 배 정도 수익이 더 갔던 겁니다. 네. 이게 성격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이렇게 민간 개발로 갈 만했던 것을 갈 수 있었던 것을 민관 공영 개발하면서 5,700억 수익을 가져온 걸 어떻게 성남시가 손해봤다는 배임이 될 것이며 그다음 천화동인 1호요. 네. 그 700억이거든요. 원래는 1,200억입니다. 이제 뭐 디테일한 거는 예. 좀 생략을 하고 예. 이걸 처음에 유동규 목 씨라고 2011년 10월에 유동규를 기소를 합니다. 네. 그때는 유동규 목 씨래요. 그러다 2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뭐라 그러냐면 유동규 목도 아니고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 3명 몫이다. 근데 지금은 2025년 이재명 대표가 받기로 약속했다. 이거 하나도 증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대체 이걸 갖고 지들 마음대로 주물럭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증거를 갖고 입증을 할 것이며 이 배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뇌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저는 도대체 검찰이 아무리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이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네.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금액 대략 뭐 5,500억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5,700억입니다. 사실은 이게 허수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서판교 터널 문제 있잖아요. 서판교 터널은 그 터널이 뚫려야 대장동의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판교 쪽으로 이 경부고속도로나 그 서판교 동판교 쪽으로의 진입도로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대장동 사업 부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터널을 뚫고 아파트 부지나 이런 거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성남시에서 환수한 거예요. 이거는 대장동 사업을 했던 김만배 일당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일 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무슨 성남시에서 환수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대장동이 민간 개발로 만약에 갔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많은 수익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업 형태가 어떻게 갔을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 개발이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대규모. 그 도시개발 사업은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보통은 도시개발 사업 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뭐 화천대유 같은 시행사가 들어가서 매입을 해서 땅을 상당 부분 대부분 매입을 해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민간 시행업자가 들어가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땅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끼고 싼 값으로 토지 수용해갖고 보상금 조금 주고 수용해갖고 땅을 이익은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만큼 수익을 남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짧게만 정리를 하면 이 사실은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는 왜냐하면 배임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 화천대유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주고 그러므로 인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보게 되면 화천대유와는 반대되는 결정을 계속해요. 그럼 화천대유는
저 그 빨갱이 뭐 공산당이다 뭐 이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지금 환지방식이라 그랬잖아요. 네. 환지방식도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그 강제 수용하지 말고 환지방식으로 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 기주와 토지 매수자가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걸 강제 수용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의 수익을 높여간 거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자기들이 그 화천대유가 지정하는 개발업자들에게 사업자를 지정해줘라. 네. 자기들이 그 추천하는 이걸 공모했어요. 그러므로 인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 화천대유와는 계속 4년 동안 싸우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배임될 수 없다라는 배임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런 걸 어거지로 맞추고 기껏 해봐야 지금 그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이거든요. 정영학과 김만배는 이재명 시장 관계 없다고 또 증언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걸 어떻게 도대체 입증을 할지. 이거 뭐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해도 이게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아니 하루 종일 합시다 그럼. 알겠습니다. 요금 하나 짚어보고 지금 오늘인가요? 민주당의 길 비명계 주축 모임인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직접 참석을 한다고 하네요. 예.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민주당의 길 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비명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아니군요. 그 비서실장 천준호 비서실장 있잖아요. 그분이 거기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가 친명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왜 모이는 줄 아세요? 김용남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 때 되면요. 본인들 공천 문제 때문에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종연행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공천 주세요라고 하면서 한 27명이 모인 거거든요. 그럼 당에 모여서 무슨 민주당의 미래를 고민한다는데 당대표가 왜 안 갑니까? 무슨 비명계예요 그게? 어디서 들으셨어요 비명계라고? 언론에서 진행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예. 민주당의 길이 민주당의 살 길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기 이재명 대표도 첫 모임에 참석하고 예. 또 소위 친명계 의원들도 상당수 들어가 있으면 국민과 공감 없는 국민 공감이라고 어떤 걱정하세요. 개혁 방안을 내놓기가 어려울 것 신경 쓰지 말고 같잖아요. 그래서 국민과 공감 없는 국민 공감이나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려는 모임인데 그게 좀 퇴색되는 것 같아요. 김용남의 길을 만들까요 그럼? 자 그러면 국민 공감 관련된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바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총선 전에 분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자꾸 해요. 신당 창당이라든지. 그런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선거구제 개편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분당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바뀐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거의 90%의 확률도 깨질 겁니다. 분당이다. 네. 아니 그거는 분당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도 분당이고. 왜냐하면 중대선거구는 뭐 여러 명 되니까요. 그렇죠. 여러 명 되는 거니까 이게 다당제 유지가 안 되는 구조거든요. 양당제 그렇죠. 유지가 안 되고 무조건 다당제로 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요. 어느 당이나 총선 앞두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죠. 못할 게 없다. 예. 못할 게 없으니까 항상 가장 큰 에너지로 꿈틀대는 시기가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뭐 변화 가능성은 아주 뭐 많죠.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아니고요. 그 3인까지 중선거구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이제 4인 이상서부터 7인까지 대선거구제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보다 국힘의 분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 공감에 들어간 분이 71명이요. 그다음에 이제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이 안 들어왔으니까 74명이거든요. 그럼 115명 중에 41명이 거의 강제적으로 왕따가 됐어요. 이분들 공천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공천 못 받는데 왜 그 당에 있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은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밝히는 게 공천 학사는 없다예요. 예를 들었고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비명계 이런 분들도 공천을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실력으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당원들은 동일적 3선 제한제 두자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도 같은 주장을 하지만 당대표를 만나보니까 당대표는 그럴 뜻이 없어요. 다만 다른 개혁적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만 이렇게 강제적이고 인위적으로 쳐내는 건 없다. 즉 공천 학살이 없으면 분당 가능성은 없습니다. 분당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공천이 지금 중요하긴 중요하네요. 가장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지금 김영우 의원님한테 지금 지금 공천에서 만약에 배제될 게 확실해진다면 비주류들 그분들은 중대선거제 안 된다 하더라도 뭔가 꿈틀꿈틀 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중대선거제 안 되면 못 나갑니다. 근데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않죠. 왜냐하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근데 구심점이라는 거는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 중심으로 정치인들은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한번 바른정당 실험 사례가 있잖아요. 네. 어떤지 집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처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때는 소선거구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풍찬 노숙하면서 너무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서 못 나갑니다. 못 나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선거구제 중 특히 3인 이상에서부터 한 7인 정도 되면 당에서 이제 공천 학살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 나가는데 김영남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이제 조금 다른 견해는 어떤 거죠?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필요 조건인데 그렇죠. 충분 조건 진짜 필요 조건은 뭐냐면 본인이 탈당을 해서 될 가능성 당선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제 즉 대선거구제가 돼야지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민주당에서 아니 이거 대선거구제 하고 국힘의 비주류와 연대하는 방식 정치는 모르는 거거든요. 왜 이런 걸 고민을 안 하지? 저 이게 이상해요. 대선거구제 가면 민주당도 깨져요. 제가 보기엔 양당 알겠습니다. 모두 깨져요. 남이 다 깨지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그건 뭔 싶어요 그게 아침부터. 자, 국민의힘 저희 집도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전 의원 불출마하면서 김기현 대 안철수 양강으로 가는데 오늘 여론조사 어젠가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좀 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불리를 좀 예측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물론 지금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만 당원은 또 틀리거든요. 당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지층하고 당원 다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당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만 보고 추측을 하는 건데 엊그저께 토요일 날 김기현 후보가 부천에서 경기도 출범식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다 왔어요. 의원들 당협위원장 많이 왔습니다. 거의 다 갔더라고요. 근데 이 뭐랄까요? 지금 캠프 규모를 보면 비교가 불가할 정도예요. 9대1 정도 되죠? 9대 1씩이나 될까요? 그럼 9.1대 0.9점 되나요? 9.5 대 0.5. 9.5가 김기현 의원 측이고 0.5가 안철수 의원 측이라는 거죠. 역대 전당대회 중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규모면이나 이게 소위 얘기하는 세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심자랑한다, 몰려다닌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 측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부자 몸조심하듯이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여론조사의 변화를 추이로 내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저쪽이 많아 보이지만 바닥 민심은 나다. 그리고 당원이 지금 80만 명이나 되고 새로 가입한 당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기존의 당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될 거다. 이런 당선 가능성을 계속 호소할 거고 요새 보니까 죽임야안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주간에는 김기현, 밤에는 안철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냐. 그게 관건 같아요. 현역 의원들이 혹시나 싹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않지만, 제가 보기엔 보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기는 편이 내 편이죠. 우리 정봉주 위원님 또 봉도사 예측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번에 3연타석 홈런을 쳤어요.
유승민 안 나온다.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내기할까요? 나경원 못 나온다. 예. 안 나온다고 못 나온다 분명히 다릅니다. 예. 내기 세게 하세요 예. 두 분이. 저는 그냥 좀 예, 그래서 유승민 안 나온다. 네. 나경원 못 나온다. 네.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들어오면서 예. 많은 분들이 변호사비 대납 얘기했지만 변호사비 대납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아, 세 개 다 맞췄다. 아직 근데 유승민 의원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안 나갑니다. 예. 절대 안 나가고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유승민이에요. 아, 수혜자라고 당원 그 당 쪽에서는 뭐 이거 힘도 못 써보고 포기한 거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진흙탕 싸움에서 장마다 이렇게 꼴뚜기처럼 그 숟가락 꽂는 게 아니라 후퇴할 줄 아는 지혜도 있네 이런 평가가 새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용산의 뜻은 김기현입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요. 내가 될 수 있습니다로 가로 열고 나 되면 큰일 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은요. 이번에 국힘에 뿌리 내리는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예. 당대표까지 가는 오버레이스 절대 안 합니다. 아. 오버레이스 했다가요. 예. 지금 3월 8일까지 이제 그 한 달 10일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 안철수 의원 저격당하는 일 생길 수 있어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당대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 4월 10일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힘의 당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밑도를 놓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대표에. 안 된다. 용산에서 봤을 땐.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면 살짝 잽을 날리면서 누를 겁니다. 아. 이럴 때 눌릴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안철수 의원은 2등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걸로 끝나지 네. 당대표 되려면 본인이 아마 주춤주춤할 겁니다. 예리하게 말씀하신 동의하십니까 김영남 의원님? 글쎄요. 뭐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유승민 전 의원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2월 2일 3일 네. 동안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거의 지금 20일 이상을 잠행 중이라 네. 너무 이제 외부 움직임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출마 예상을 하시죠. 네. 근데 이번에 도입한 결선 투표가 제가 보기에는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8일이 1차 투표 결과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근데 예. 그날 1위 후보가 과반을 넘기면 그냥 당대표로 확정되는 거고 과반을 넘긴 후보가 없으면 3월 12일 날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늘 컷오프를 몇 명 할지 그래서 1차 투표에 몇 명의 후보를 올릴지를 결정을 해요. 예. 아마도 뭐 4명 정도로 하지 않겠나 3명은 너무 적고요. 하는데 4명, 5명? 예. 만약에 3명으로 한다? 3명은 그러면 결선 이거 보이죠? 이거는 거의 뭐 승부 조작 수준이에요. 그리고 만약 5명으로 한다. 예. 그러면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많이 열리죠. 5명이 그러니까 많은 오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늘 그래서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지를 좀 봐야 돼요. 네, 3명이냐 5명이냐 이게 아주 크다라는 거네요. 크죠. 3명이면 뭐 누구를 생각하고 만든 룰일 것이다. 그 중간이 딱 4명으로 하면 그냥 예. 뉴트럴했다. 뭐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컷오프 기준은. 저는 3명 내지 4명인데 네. 지금까지 했던 그 국힘의 폭력적 룰 제작 형태를 보면 3명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4명. 네. 이거 내기 걸까요? 저는 혼자 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5명. 왜 갑자기 5명까지 꼬리를 내리세요? 5명까지 아니 왜냐하면 내기 좋아하시는데 왜 이거 내기 하시죠? 다음 주에 한번 내가 하시죠. 문제 내기를 좋아해요. 다음 주 하시죠. 3, 4, 5 이렇게. 아니 근데 3인과 4인인데 네. 4인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3인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요것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의겸 의원 지금 우리 기술 조작,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시죠. 그 자주 대통령실에서 고발하는데요. 네. 저거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도 별로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공판 검사가 하던 내용을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다. 예.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기자회견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고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을 했겠어요. 예. 자신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들여다봤더니 김의겸 의원이 그 뉴스 보도된 것에 그러니까 뉴스 보도는 그 재판 공판 기록을 갖고 뉴스를 그렇죠. 한 거고요. 거기서 한 발도 벗어나지는데 뭘 고발을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거 이 사안은 민주당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자신이 없다. 자신이 있었으면 김의겸 의원 아닌 딴 사람이 했겠죠. 왜냐면 김의겸 의원은 이미 몇 번에 이게 뭐 좀 골을 찼죠. 그래서 있었다. 많은 언론이나 기자들도 믿고 거르는 김의겸이에요. 김의겸 의원이 메신저다? 이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자신 없구나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다른 의원이나 다른 대변인이 했겠죠. 별거 아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메신저 자체가 김의겸 의원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서 김의겸 의원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고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김건희 TF가 뜨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가기로 당은 거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김용남 의원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김의겸 의원에 대한 그 신뢰가 높거든요. 아니 그동안 거짓말도 드러난 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참고로요. 후원금 1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그래서 자꾸 그렇게 나서시나 후원금 때문에. 바라보는 시간이 전화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다뤄야 될 게 많습니다. 그 컷오프 기준도 봐야 되고 김의겸 의원 고발 조치까지도 한번 다음 주에 다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4개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4명. 전 5명이요. 네. 저는 4명. 나는 오늘 전 5명입니다. 저도 괜찮아요. 커피 인비를 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형 봉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